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 겪으면서 뉴스에서 그 확진자 예측 그래프 정말 많이들 보셨죠? 네, 매일같이 나왔었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예측 뒤에 있는 거,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 시뮬레이션이 도대체 뭐고 이게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매일 보던 숫자랑 그래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해서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실제 코로나19 때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이런 얘기들 좀 풀어보면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도구를 청취자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미래를 딱 맞추는 무슨 수정 구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 감염병이라는 큰 파도에 맞설 때 도움을 주는 뭐랄까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 아, 좋은 비유네요. 내비게이션. 네. 오늘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가끔은 길이 막히거나 좀 이상한 데로 안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한계점까지 좀 솔직하게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료에 보면 수학적인 모델이랑 컴퓨터를 써서 전염병이 어떤 인구 집단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퍼져나갈지 이걸 예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염병 퍼지는 걸 미리 돌려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현실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딱 뽑아서 가상의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하면서 병을 퍼뜨리는 그 과정을 컴퓨터로 모의 실험, 즉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일종의 디지털 실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 실험실 와닿네요. 네, 자료에서 언급된 그 SIR 모델이라는 게 이런 시뮬레이션의 아주 고전적인 형태인데요. SIR 모델이요. 네, 인구 집단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S, 지금 감염된 사람 I, 그리고 감염됐다가 회복했거나 혹은 사망한 사람 R.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시간에 따라 각 그룹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SIR 모델 저도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시뮬레이션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말 중요하게 다뤄졌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팬데믹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 속도나 감염 규모 예측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지 이런 것조차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뭐랄까 어둠 속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등대요. 네, 다양한 가정을 세워서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예를 들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몇 주 뒤에 확진자 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일지 그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 제한된 의료 자원, 병상이나 인력, 백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디에 먼저 배분해야 할지, 또 언제 어떤 강도로 방역 조치를 해야 할지 이런 거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딱 제공하는 거죠.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선의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예측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이런 건 뭘까요? 자료에서 기초 감염 재생산수 R0라고 하죠.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R0 아주 중요하죠. 특히 그 기초과학연구원 IBS 초기 모델에서는 R0 값을 4.9로 봤는데 나중에 실제 분석에서는 2.7 정도로 나왔다.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R0 값은 시뮬레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입력 변수 중 하나예요. 한 명의 감염자가 그 전파 가능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을 더 감염시키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네.
이게 1보다 크면 이제 감염자 수가 늘면서 유행이 확산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점차 사그라드는 거고요. 아하. 근데 그 IBS 초기 모델 추정치 4.9랑 실제 분석치 2.7 사이의 차이, 이게 시뮬레이션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 그리고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초기 예측이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틀렸다라기보다는요, 초기 예측이 그때 당시에 쓸 수 있었던 아주 제한된 정보, 그리고 특정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아, 정보가 부족했다. 네, 팬데믹 초기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또 사람들 행동 패턴 변화나 뭐 강력한 방역 정책의 효과 같은 게 아직 데이터로 나타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모델은 어쩌면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무런 통제가 없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데 좀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경고의 의미였군요. 네, 알제로 4.9는 그런 상황에서의 추정치였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했잖아요. 네, 했죠.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그 효과가 데이터로 반영되면서 실제 감염 전파력, 이걸 이제 유효 감염 재생산수, RT라고 하는데 이게 2.7 수준으로 낮아진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아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초기 모델은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경고 신호였고 실제 값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 정도로 막아냈다. 이런 결과 보고서 같은 느낌이네요. 시뮬레이션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 시뮬레이션은 한 번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모델을 수정하고 가정을 업데이트하고 예측치를 보정해 나가는 그런 아주 동적인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알제로 값 말고도 정말 수많은 정보가 시뮬레이션에 입력됩니다. 아로 외에 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나요? 모델을 돌리려면 진짜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텐데요. 네,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인구 통계 정보, 예를 들면 연령별 인구수나 인구 밀도 같은 거요. 네. 이건 물론이고 사람들의 이동 패턴, 출퇴근이나 지역 간 이동량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엔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것까지요? 네. 그리고 사회적 접촉 패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만나는지 이런 거요.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방역 정책의 종류나 강도, 마스크 착용률, 백신 접종률, 심지어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 변화까지도요.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같은 거요. 이야.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합니다. 이 데이터들의 질과 양이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하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도구들도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C19 모델닷컴, 러닝심, NCTM 팬데믹 2020,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IBS의 아이오니즘 모델까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다 그냥 같은 시뮬레이션 아닌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 도구는 특정 목적에 맞춰서 개발됐고 그래서 복잡성이나 사용 편의성 같은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C19 모델닷컴 이거는 웹사이트 주소 같은데 이건 일반인도 쉽게 써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C19 모델닷컴은 사용자가 그냥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해서요.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게 만든 도구예요. 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나 일반 대중들이 감염병 확산 양상이나 방역 조치 효과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그럼 그 러닝심 시뮬레이터는 이름처럼 뭔가 배우는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러닝심은 교육적인 목적이 좀 더 강해요. 사용자가 가상의 커뮤니티에서 학교 폐쇄라든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다양한 방역 정책 카드를 직접 써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원리를 체험하면서 배우도록 설계됐습니다. 약간 인터랙티브한 학습 도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NCTM 팬데믹 2020은 어떤가요? 이것도 비슷한 교육용? 네. NCTM 팬데믹 2020은
앞에 두 도구보다는 구조가 좀 더 간단한 모델입니다. 주로 그 수학교사협의회, NCTM에서 만든 만큼 학생들한테 전염병 확산의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 예를 들면 지수적 증가 같은 거요? 아, 네네. 네, 그런 거랑 기본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좀 초점을 맞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세 가지는 좀 비교적 접근하기 쉬워 보이는데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그 IBS의 아이오니스 모델 있잖아요. 이건 뭔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잡해 보였어요. 개체 기반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아이오니스 모델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SIR 모델과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SIR 모델이 인구 전체를 몇 개의 큰 그룹, SIR로 나누어서 분석한다면 이 개체 기반 모델 ABM은요, 가상의 개인 하나하나를 만들어요. 개인을요. 네. 그리고 그 가상의 개인에게 나이, 직업, 사는 곳, 건강 상태 같은 특성을 다 부여하고요. 각 개인이 하루 동안 어디로 이동하고 누구랑 얼마나 오래 접촉하는지 이런 행동 규칙을 설정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입니다. 와, 그럼 거의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돌리는 건가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상사회네요. 그렇게까지 하면 뭐가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아주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감염이 터질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감염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연령대나 지역 주민한테 백신을 먼저 접종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시도할 수 있어요. 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미시적인 확산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만큼 개인별 데이터, 물론 익명화된 형태로요. 그리고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이야, 정말 정교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시뮬레이션 도구들을 활용해서 결국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가치랄까? 효용성. 그건 뭘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던데요. 네네.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역시 미래 예측과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A라는 정책을 편다면 혹은 펴지 않는다면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 물론 뭐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미래의 범위를 좀 좁혀주고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 배분 최적화군요. 뭐 병상이나 백신처럼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스테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몇 주 뒤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미리 그 지역에 자원을 더 투입하고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의료 인력, 진단키트, 치료제 같은 것들을 어디에, 언제, 얼마나 배분할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정책의 근거 마련 및 소통 역할도 크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때로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불편을 좀 감수해야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동 제한 같은 조치들이요. 네, 그렇죠. 이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더 나쁜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랑 예측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소통 도구가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팬데믹 때 발표된 예측 그래프 보면서 상황이 심각하구나,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면 확진자가 이만큼 치솟는다. 뭐 이런 그래프는 꽤 충격적이었죠. 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이 실제랑 좀 다른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자료에서도 시뮬레이션의 한계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이게 완벽한 도구는 아니라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그 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시뮬레이션이 결국 현실을 단순화한 모델이라는 점이에요. 현실 세계는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서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수학 공식이나 컴퓨터 코드 안에 담아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좀 한계가 드러나나요? 데이터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뭐 모델 자체의 문제인가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델은 수많은 가정, 어썸션 위에 세워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쓸지, 아니면 백신 접종 후에 감염 예방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걸 가정해야 하는데 이 가정이 현실이랑 다르면 예측 결과도 당연히 달라지죠. 아, 그렇죠. 또한 입력하는 데이터의 질과 실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델이 정교해도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처럼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람들 행동 같은 거는 예측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뭐 갑자기 날씨가 좋다고 여행을 확 난이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갑자기 공포심이 커져서 외출을 극도로 안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 건 모델에 반영하기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인간 행동의 변화나 사회적 분위기의 극변, 혹은 예상치 못한 외부 사건, 예를 들면 대규모 집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모델이 실시간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대표적인 요인들이에요. 바이러스 자체에 또 예기치 못한 변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요인들이 쌓이면 시뮬레이션 예측치랑 실제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 믿을 수도 없을 텐데요. 대신은 핵심은 비판적인 해석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절대적인 미래 예언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네. 대신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최선의 정보랑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그려본 여러 가능성 있는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종의 생각 도구 또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예측을 수정해 나가는 그 지속적인 개선 과정 그 자체입니다. 모델은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존재니까요. 자, 오늘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수학적 모델이랑 컴퓨터를 이용해서 감염병 확산 양상을 예측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R0 같은 핵심 지표가 있고 인구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이동, 행동 패턴, 정책 효과 같은 아주 방대한 데이터가 입력된다는 점, 또 목적에 따라서 C19model.com처럼 비교적 간단한 웹 기반 도구부터 IBS의 아이오네스 같은 초정밀 개체 기반 모델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점도 살펴봤고요. 그렇죠. 이런 시뮬레이션이 미래 예측이나 의료자원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하고 국민들 설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모델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결과를 그냥 믿기보다는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와 모델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뉴스에서 감염병 예측치 같은 걸 보실 때 저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저 뒤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과 고민 그리고 한계가 있구나 하고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막연한 공포나 불신보다는 정보에 기반한 좀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는 이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를 좀 분별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중보건 정책의 필요성을 좀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복잡한 현상을 헤쳐나가는데 유용한 또 하나의 렌즈를 얻으신 셈이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는 그 IBS의 아이오네스 같은 정교한 모델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AI의 결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거의 모든 사람의 실시간 이동 데이터, 물론 익명화된 형태로요,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통한 개인 건강 정보, 심지어 SNS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감정이나 특정 증상 언급 데이터까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전염병 예측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면 미래의 팬데믹 대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큰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의 혜택과 함께 또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예측 기반 차별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